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9시 돼서 라이브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황 오늘 비트코인 올려드렸던 거가 탑다운 분석이었어서 이제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부터 로우 타임 프레임까지 즉 한 주봉이나 뭐 월봉 이 정도의 긴 시간대에서부터 그러니까 큰 시간대에서 약간 일봉이나 아니면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작은 시간대까지를 탑다운 분석했던 거를 한번 복기를 하고 현재 체크해야 되는 구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AI 매매라기보다는 AI 분석을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발전될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리버를 좀 집중해서 매매하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 리버 분석할 때 팁 같은 것들을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고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거고 네이버에도 글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봉에서 그 전에 컵앤핸들 패턴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이 컵앤핸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조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상승이 나오고 컵이 만들어지고 나서 핸들 손잡이가 만들어졌고 보통 복귀를 계속 해보자고 하면 컵의 이제 높이 의 3분의 1 그리고 컵이 만들어진 기간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가 핸들이 기간이랑 가격 조정 되돌림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고 그리고 나서 컵의 깊이만큼 넥라인에서 다시 돌파가 나오는 게 이제 컵앤핸들 패턴의 정석적인 모습인데 약 한 123K 정도 부근으로 해서 그 목표 값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되돌림이 나온 거고 지금 보는 거는 주봉상에서의 상승 채널이 있는데 이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이 올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락장은 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컨펌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주봉상에서의 상승 채널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약세리 테스트가 나타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 한 1주, 2주, 3주, 4주 몇 주죠? 한 7주, 8주 약 2달간 지난번 80.6K 정도를 셀링 클라이맥스로 가장 최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봉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 구간에서 횡보 추세를 보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타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승 채널 내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갈 때 과연 이제 이 추세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저항 구간이 어디냐를 확인하는 게 지금에서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조금 더 좁혀가지고 3일봉으로 보면 어젯밤에 이제 저항이 나왔던 게 98.1K 부근이고 그 98.1K 부근이 이전에 저점 꼬리를 형성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저점을 깨면서 무너지면서 내려갔던 기준이에요. 즉 우리가 MSB라고 해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프라이스 섹션 같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ICT 같은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던 추세에서 그 상승 추세를 깨는 구간들을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해서 MSB라고 표현하는데 약세 MSB가 나타나면서 여기는 원래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제 저항 구간으로 플립 뒤바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타나 줘야 되는 거는 98.1K의 저항 구간을 깨는 게 중요한 거고 어제는 그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았다. 근데 3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대든 대부분 200 이평선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 하늘색 선이 200 이평선인데 3일봉 200 이평선에서 계속 플립을 반복하던 걸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89.3K는 혹시라도 내려오더라도 상승 채널 하단에 지지가 중첩되는 구간이어서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 정도 타임프레임에선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리시 MSB가 형성됐던 플립 레벨
지지였는데 지금은 저항으로 된 거고 3일봉 200EMA 상방에 안착된 점은 긍정적이다. 89.3K는 이후에도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 채널 하단이 중첩되는 구간이다. 라고 했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미세하게 내려오던 구간에서 채워지지 않은 FVG가 있었고 이게 98.1K 부근에서 FVG가 좀 중첩됐던 곳인데 그 구간을 일부 해소를 하고 이제 저항을 받았던 모습이고 일봉상에서의 200 EMA 같은 경우에는 약 200일인 거니까 6개월, 7개월 선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의 흐름인 건데 비트코인이 약 반년 정도의 흐름에서는 그거의 저항을 아직은 아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코드에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요 상승 채널, 아까 전에 주봉에서 봤던 상승 채널보다는 일봉상에서 더 작게 그려져 있는 상승 채널인데 이 상승 채널 내에서 축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었던 거고 지금 상태는 여기 일봉상에서의 상승 채널 상단과 일봉 200EMA 약 99.5K 부근, 100K 부근 사이에 저항을 앞두고 있고 FVG를 해소한 다음에 단기적인 저항에서의 눌림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채널 상단까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하락 추세선은 돌파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선 돌파에서 명확하게 엄청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이 일봉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거는 아직은 조금씩 더 눌리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 과정은 저항뿐만이 아니라 일봉상에서 위치했던 FVG도 역시 해소한 상태고 HTF의 상승 채널, 컸던 상승 채널 내부로 일봉상에서 이 상승 채널 모델이 위치한 상태고 이거는 축적 패턴 중에서 어센딩 채널의 형태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모식도에서 보죠. 축적 구조도 이거 나중에 모식도를 조금 다 직접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축적 패턴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패턴들, 그러니까 축적 패턴인데 그 안에서 이런 패턴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센딩, 상승 채널 형태로 나타난 축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형태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상승 채널 상단이랑 그 다음에 일봉상의 200EMA가 약 99.5K에서 중첩되면서 99.5K랑 100K 구간은 저항이 강하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100K 정도로 딱딱 떨어지는 구간들이 라운드 넘버라고 해서 이런 애들은 중요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수입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00K 정도를 가면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4시간봉 같은 경우로 좀 더 낮춰서 보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구조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흔적은 관찰되진 않아요. 근데 이 일봉 이하에서 이 구간의 상승 채널을 축적 모델로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셀링 클라이맥스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하단에서의 테스트 볼륨이 많아지면서 매집하는 흔적이 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그거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4시간 봉에서 체크를 했던 거는 오늘 이 불리시 MSB로 상승하다가 하락이 나왔고 그 상승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점을 깨면서 고점을 높인 구조가 94.7K였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었던 거죠. 94.7K에서 불리시 MSB가 형성이 됐고 리테스트를 한번 주고 나서 여기 리테스트 주고 나서 반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98.1K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고 아침간에 체크할 수 있었던 건 98K에서 한 98.3K, 한 100K, 101K에서 101.6K, 그 다음에 아마 이게 94K에서 94.6K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중요하게 유동성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차트상에서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곳들은 이전에 어제 한번 저항을 받았던 98.1K가 있고 98K에서 98.3K의 숏 청산 물량이 모여 있는 이제 바이사이드 리쿼디티가 형성이 됐고, 아래 불리시 MSB 만들면서 돌파가 나타났던 곳이 리테스트 주면서도 여기서 또 따라붙은 롱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94에서 94.6K가 이 구간에서 형성됐던 올라가면서 롱 포지션을 시도한 인원들의 청산 구간이 모여 있는 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들을 좀 체크를 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조적인 모습으로 이제 AI 분석을 이거는 이제 GPT한테 시킨 거고요. 그랬을 때 HTF에서 봤던 것들은 축적이나 재축적의 근거에 좀 더 가깝다. 분배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고점부에 바잉 클라이맥스가 좀 없다. 그러니까 이 고점부에서의 클라이맥스가 볼륨이 나온다라는 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지난번 최근에 했었던 와이코프 강의에서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결국에 이제 축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셀링 클라이맥스를 만든 다음에 페이즈 B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산하는 모델로 가는 거고, 반대로 분배 같은 경우에는 바잉 클라이맥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 분배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이 이렇게 페이즈 B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페이즈 B에서 축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구간이 물량이 테스트 볼륨이 더 높아지고, 분배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넘기고 싶어 하는 거니까 분배가 나타나는 건 레인지에서 상단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넘기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GPT에서 써 있었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방금 분배로 보려면 레인지 고점에서 상단에서 이 물량이 더 많이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HTF로 봤을 때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UTAD 이후에 지속적인 소우의 미출현은 어떤 얘기인 거냐면, 우리가 바잉 클라이맥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UT 만들고 만약 UTAD 테스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분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주는 상승 추세선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레인지가 형성된 데를 깨고 다시 깨는 걸 시도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이 물량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약세리 테스트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소우라 그래서 사인 오브 위크니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흔적들이 HTF에서 봤을 때 좀 부재했다. 어떤 얘기냐면, 주봉상에서 봤던 상승 채널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분배 구조로 큰 구조에서 완전한 분배로 간다 그러면, 물론 여기는 분배가 맞지만 이런 주봉급에서 봤을 때는 이 아래에서 터졌던 볼륨들이 훨씬 축적에 가깝게 크고, 아직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축적이 나타나는 구조로 보기가 유리한 이유가, 만약에 이 긴 시간대를 가지고 얘를 분배로 보고 하락장이 나오려고 본다라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터졌던 것보다 이 위에서의 볼륨이 더 많았어야 된다는 얘긴데, 와이코프 구조로 본다고 할 때는 이 위에서 터진 볼륨이 없었고, 요거를 깬 다음에 이 구간에 지지 구간들이 있다면 여기를 계속 깨면서 약세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사인 오브 위크니스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와이코프의 지금 축적 재축적을 얘기했던 건 HTF에서 보는 과정에서의 재축적 근거를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조에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분배로 해서 쭉 빠지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재축적을 만들고 있는 구조, 여기서 여기는 분배로 볼 수 있지만 이만큼 덩어리로 본다라 그러면 이건 상승에서의 재축적으로 보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재축적에서 페이즈 CD라 그러면은 아직 이제 발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하락하고, 그러니까 여기 고점 만들고 나서 이게 B라 그러면 C는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도 같이 올려놨었으니까 고점 만들고 나서 내려왔다가 이 B를 넘어서 이 B 구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 100K대에서 뭐 110K, 105K에서 한 90,
7, 8K 이 사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재축적이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하락하는 분배 흐름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하락장, 최근에 디스코드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큰 구조로 봤을 때 하락장으로 가겠냐, 아니면 지금이 반등이 이어지면 반등의 목표가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겠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대답은 단기적인 구조들에서 거래하는 것부터 먼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고, 큰 구조는 이제 디스코드 라이브 할 때 다뤄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고점 분배 물량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전체 기간으로 본다라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상승 확률이 더 높고, 이게 재축적으로 해서 상승한다라 그러면 여기 고점 구간을 깨는 거니까 당연히 123K 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DCA 같은 걸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이게 재축적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재축적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으로 단기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타점을 계속 잡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오지 고래라던가 엄청 고래들, 그 규모가 큰 고래들이 제가 생각할 때 왜 잡고 분명히 꽤 큰 수익이 나는데도 사고 팔고를 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 고래들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여기를 재축적 구간으로 보고 가져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본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대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본 거고, 그래서 98.1K를 안착해서 올라가면 아까 봤던 100K 이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유동성이나 저항 구간까지 가는 확률이 55%, 박스의 재축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GPT 분석한 걸 한번 참고 차원에 올려드렸고,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AI 분석이죠. 이건 AI는 실시간 데이터를 완전히 AI한테 연동을 시켜가지고 가격 오차가 안 생기게끔 만드는 데이터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래에서 봤을 때 아까 만들어졌던 불리시 MSB가 만들어졌던 이게 어디냐면 4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도 더 좁은 구간이죠. 여기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96K가 이거거든요. 1시간 봉으로 쪼갠 건데 이 구간을 리테스트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시간 봉 기준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 얘는 HTF는 상승 구조 우세지만 LTF는 레인지 상단에 위치해서 일시적으로는 과열 상태다. 98.1K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격이나 CVD나 OI가 좀 다 상승했었기 때문에 롱 구축이 우세하다. 아직까지 상승 구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시간대 프레임에서.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클라이맥스나 조정 가능성은 경고를 한다. 여기가 바잉 클라이맥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페이즈 B가 뭐 UT라던가 이런 게 형성됐을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96K에서 얘가 제시한 거는 96K에서 약 한 1.25% 정도 94.8K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거기를 스탑 로스로 잡고 이제 한 96.95K 정도 올라가면 리스크 제거하는 형태로 TP1, 2 이렇게 보는 거. 약 손익비 2.92%, 2.92%가 아니라 배 정도로 이제 잡는 걸 얘가 제시를 했었고, 오늘 보면 그래서 이거부터 보면 얘가 얘기했던 건 여기서 엔트리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96.975K 리스크 제거할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손익비로 보면 약 1대1 조금 안 되는 구간까지는 나와줘서 AI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아침에 봤을 때는 이제 롱기자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롱기자수 비율이 막 70%, 75%까지도 갔었는데 그 말은 개미들이 롱 베팅이 많았었던 걸 의미를 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개미들의 롱 베팅이 조금 정리된 부분들,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린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개미가 많이 쌓여있는
롱 계좌 수가 많은 상태는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고, 어제 반등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오르고 롱 계좌 수 비율은 좀 빠지는데, 숏이 이제 계좌 수 비율이 오른다는 건 가격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숏을 치는 계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음펀비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숏을 조금 많이 치고 있다. 이걸 나중에 다시 잡아먹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이 분명히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추후에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의 또 시나리오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 정도에서 아시아에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한다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레인지를 만들면서 횡보한 다음에 혹시라도 런던에서 만약에 위나 아래를 매니퓰레이션을 주면서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뉴욕 세션에서 나오는 레인지 트레이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도 갈 수 있다. 여기가 저항 구간이 있고 유동성 먹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체크를 했었는데, 포지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33%까지 올라갔었는데 약간 숏이 조금 다시 늘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도 숏 비율이 계속 유지되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래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스마트머니가 위에서 한 120K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쭉 내려올 때 숏을 계속 많이 유지하던 비율이었었거든요. 그 말은 얘들이 현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숏을 해칭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롱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셀링 클라이맥스로 끝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걸 롱이 늘어날 때 이제 숏 해칭을 취소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왔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33% 정도까지 나온 다음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숏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해칭으로 잡고 있었다라고 해석한다라 그러면 0이었던 게 33%까지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최근에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래들은 롱이 조금 늘었었고요. 이런 흐름이었었고, 지금 계좌수 비율 변동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조정 나오면서 살짝 오히려 계좌수 비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여기 정도 됐을 때가 한 아침에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면서 매수해야지 이러면서 개미들이 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계좌 수가 다시 늘어난다라는 거고, 롱에 베팅하는 계좌 수가 많아지니까 이 비율이 54%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 비율에서는 사실은 스퀴즈가 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5% 이상 급락할 가능성은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크진 않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포지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머니는 변하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고래도 아직까지는 롱 우위로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AI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지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되죠. 클릭하면 티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티커를 입력하면 되죠. 단기적으로 1시간이랑 그 다음에 4시간 타임프레임 같이 분석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잠깐 따로 질문 들어온 건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가 이제 제가 그냥 플랜 AI가 했었던 거를 한번 제시하려고 복귀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던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이 좀 어떤 거를 보면 코인글래스 상에서 크게 아침에 체크했던 거에서 뭐 그거는 94.8K 정도를 제가 48시간을 보인 건가? 위에는 별로 변한 게 없고요. 98K에서 98.4K 이 정도는 98.1K 위에 있었던 이 유동성은 딱히 어제 저항 나온 다음에 오늘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별로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고 아래를 살짝 여기 96K 정도에서 건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새로 롱 포지션이 시도된 애들이 여기서 시도되면서 고배율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그게 한 95.8K에서 95.5K 정도의 약간 유동성이 쌓였고 그거는 한 여기 정도에 대한 고배율 정도 청산 비중이 약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엄청 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킹피셔에서 고배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죠. 체크 요청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90 여기 24시간에선 많이는 안 보이고 90 한 4K에서 쭈루루룩 다 유동성이긴 하네요. 그래서 94.8K, 94K 이게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 봤던 건지 한번 좀 보면 24시간에서 봤었는데 아침에 있었던 게 지금은 조금 변한 건가? 요 정도에 있네요. 그 이쪽 위에 오히려 진하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약간 좀 연해졌고 그러면 요렇게가 다 약간 흐릿하게 어느 정도는 다 쌓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 지표 중에서 이것도 좀 쓸만 하던데 이 구간에 싹 유동성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 때 사실 AI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리스크 제거하고 여기까지 먹는 이 유동성 먹는 매매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AI는 추천을 단기 거래로서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나 지지 보면서 역추세 매매를 할 건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손익비를 내기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렇게 보이고 이게 바인 클라이막스로 해서 분배 구조로 본다라 그러면 이제 페이즈 B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UT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기를 이제 세컨더리 테스트가 나온 구간 바인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오토매틱 랠리로 한번 기술적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반등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소우 한번 주고 이런 데서 유동성 먹은 다음에 올라가고 UT가 100K 정도에서 나오는 흐름으로 가는 거를 분배 구조에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모식도를 가지고 좀 본다라고 하면 모식도가 항상 다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ST가 항상 바인클라이맥스보다 무조건 낮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인클라이맥스가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던 추세 흐름을 멈췄다라는 그 클라이맥스가 더 중요한 흐름인 거고 이거를 여기서 너무 짧게 해석을 해서 뭐 오토매틱 랠리랑 ST를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거는 좀 너무 끼워 맞추는 흐름이 되는 거고 한번 내려오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졌으니까 이거를 오토매틱 랠리 정도로 보고 여기 정도를 왜냐면 여기가 거래량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터진 건 아니라서 UT로 볼지 세컨더리 테스트로 볼지는 여기는 조금 애매해서 페이즈 B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즈 B의 중간 구간이라 그러면 AI는 여기서 단기 거래를 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차라리 소우 구조 만들어지면서 유동성 한번 확보하고 다시 올라갈 때 보거나 이게 바인 클라이맥스가 어쨌거나 명확하게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단에서 명확한 위치랑 상단에서 명확한 위치를 노려서 지금은 역추세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왜 어차피 우리 지금 밑에서 그 전에 매수 비중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 20%만 남겨놨다라고 하면 그게 8K에서 90K 사이에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굳이 비트코인을 엄청 서둘러서 모든 위치에서 다 거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매수 위치를 잡았던 거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이는 거에서 설명하면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상승 흐름에서의 피보나치를 0, 1로 잡은 다음에 되돌렸다라고 하면 0.618에서 0.786 구간이 이 구간이 수치적으로 비율적으로
옵티멀 트레이드 엔트리, 그냥 진입하기가 좋은 거래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 이상으로 되돌리니까 ICT에서 얘기하는 디스카운트 존이고, 이 구간이 보통은 적절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그때 유동성이 많이 이제 롱청산이 많이 몰려있던 구간들이 두 구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분할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매수 시도를 몇 번 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거는 지금 저도 한 20% 정도 갖고 있고 꽤 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이 없는 페이즈 B 구간에서 무리해서 지금 여기를 빨리 거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어떤 식으로 봤었냐를 쭉 보여드렸고, 지금 상승 구조로 보는데 HTF에서 봤을 때 하락장을 얘기를 하기에는 상승 채널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봐도 좋고, 하락장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체 구조가 분배 구조로 간다라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봤을 때 고점에서의 물량이라던가 저점에서의 물량을 좀 긴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긴 사이클로 보면 재축적에 더 가깝지 않겠냐. 즉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아직은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중간중간 단기 거래하면서 완전히 약세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현물 관점에서 아직 이제 털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도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했던 거는 아까 바로 나왔던데, 요청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공개 라이브로 해놨어요.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GPT 같은 경우는 얘들은 실시간 모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거나 그냥 제미나이든 어떤 개들은 이거죠. 이런 애들은 다 실시간 모델은 아닙니다. 학습이 돼 있는 애들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트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주면 얘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이런 사진들을 만약에 준다라고 그러면 이 수치를 얘들이 제대로 못 읽을 때도 있고, 거래량을 정확히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작동한 거에 맞춰서 AI가 약간 왜곡하거나 이제 인지 평양이 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진짜 제대로 좀 분석하고 싶어서 AI한테 실시간 분석을 시키고 싶었던 건데, 실시간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 얘들이 데이터가 원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라 그러죠. 원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이제 바이낸스 API 같은 거 있죠. 바이낸스 API, 그리고 코인얼라이즈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API, 그리고 코인글래스의 청산이 나오는 저 유동성 API, 그리고 또 코인게코랑 6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거의 다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이 가격, 거래량, 이 차트 자체죠. 그리고 이제 코인얼라이즈에서 보이는 그 차트 자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런 CVD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AI한테 주고 있고, 코인얼라이즈에서 나오는 이런 로우 데이터도 다 주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 코인글래스에서 나오는 요것도 API로 연결해서 유동성 구간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코인게코랑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왜 연결을 했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알트들에 대한 알트들 시총이라던가 아니면 알트가 어느 쪽에 속해 있나 뭐 등등등 알트 데이터를 밸류에이션 분석하려고 FDV랑 이런 것들 연결해 주려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여튼 이걸 하면은 지금 분석을 총 몇 가지로 하냐면, 분석을 타임프레임은 이제 최적화된 타임프레임을 정해서 하는 거고,
차트상에서의 HTF, LTF로 보는 이 탑다운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 분석은 마켓캡이랑 FDV, TVL, 언락 일정 같은 것들 체크하는 거죠. 이것도 API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은 코인올라이즈 가지고 이제 CVD, OI, 펀딩, 계저수 비율, 청산, 그 다음에 가격 거래량 가지고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ICT, 코인글래스 같은 것들 가지고 차트랑 거래량 분석하고, 또 와이코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합쳐가지고 제시하게끔 한 게 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서 세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냥 전체 분석을 한 번에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요청을 하면 그 세부 분석을 쭈루룩 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해주는 거죠. 지금 1시간 분석으로 보면 96.5K에서 한 번 더 되게 타이트한 단기 거래에 대한 얘는 이걸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블리시 MSB에서 리테스트 줄 때 들어간 거에서 한 번 더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눌림 기다려갖고 진입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길게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타이트하게 보는 거래 같고요. 4시간으로 봐서 한 달 차트 정도의 기간을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은 매수세가 아직 우위지만 최상단에 도달해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바잉 클라이맥스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하는 거 보고 매수 우위로 보지만 조금 관망하다가 조정시 진입해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와이코프에서 매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 유동성에서 총점 한 62점 정도로 봤네요. 상승인데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얘는 약간 한 96K 부근으로 다시 조금 조정을 주면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 해주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 단기 거래로 조금 분석을 얘들이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유동성들이 있으니까 뭐 한 요런 데 정도에서 아까 보니까 한 요런 데 단기 거래만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스탑이나 이런 게 무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서 결국에 얘가 지금 페이즈 B 안에서의 단기 거래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를 많이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이코프 관점에서 질문 나온 걸 좀 잠깐 체크하고 가면, 양끝 레인지에서 보통 축적이라고 하면 양끝 레인지라는 게 어떤 얘기죠? 수원님. 디스카운트에서 볼륨이 터진다고 하지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양끝단이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으면 우리가 축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륨이 상단 테스트 볼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분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볼륨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횡보하다 보면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다 터졌을 때는, 그래서 지난 라이브랑 최근에 다뤘던 게 어떤 거냐면 중립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코프에서 어디 있지? 라이브 중에 제가 아마 축적 5월 재분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중립구조에 대해서 다뤘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못 찾겠다. 하여튼 라이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왜 중립구조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 큰 구간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라이브에서 뭘 했었냐면은 위에서 터진 것들은 동그라미, 아래에서 터진 것들은 세모해가지고 지금 왜 축적 구조냐 재분배 구조냐 두 개 다 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막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LTF에서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조에서 너무 막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요쯤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었고,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때 와이코프 분석을 해 나간다고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래에서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고 위에서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질 때 가격 움직임상에서 뭐 저점을 높여가는지 아니면 고점 돌파를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돼서, 그래서 하나의 매매법만 아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아는 게 좋고, 거래량 가지고만 아까 했던 걸 설명을 하면 축적이냐 아니면 재분배냐 아니면 분배냐 재축적이냐 이런 걸 볼 때 상단에서 터진 볼륨이랑 하단에서 터진 볼륨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단에서 쭈루룩 갑자기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근데 가격이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거래량으로 큰 노력이 나왔지만 가격에 그러면 하락이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과 결과의 법칙에서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세력이 개입돼서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적 같은 경우에는 큰 음봉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가격이 지지되면서 하이얼 로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이 구간 이탈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배 같은 경우에는 큰 매수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저항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그러면 노력과 결과의 법칙이 위배되면서 세력이 개입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와이코프에서 해석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립구조가 나타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가격 움직임도 더 지켜봐야 되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지지가 하이얼로를 만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롱기저스 비율이, 예를 들어서 같은 롱기저스 비율인데 여기서 저점을 높여간다 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더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미결제약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쌓여간다. 그러면 중립구조 안에서도 조금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최근에 해석을 했었던 거는 아마 상승 채널 형태에서 비트코인에서 축적, 최근에 제가 썼던 거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축적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발산하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라고 했었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재분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하여튼 너무 그 네프콘에다가도 올려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 채널 구조에서 제가 요 구조로 갈 가능성이랑 그 다음에 이 구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둘 다 터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걸 중립구조라 그러고, 그런 데서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건 가격 움직임에서의 또 다른 근거들을 찾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당연히 모르겠으면 거래를 안 해야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도 거래를 조금 더 근거를 찾는데 중첩시킬 수 있다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같아요. 그럴 때 헷갈리네요가 맞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중립구조라고 하고, 헷갈리면 거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명확할 때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글들 한 번씩 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됐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석 요청을 하면 요거는 저희 쭈루룩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자동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토크노믹스, 기술적 분석, 유동성 분석, 종합 점수가 있고, 요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분석을 딱 요청을 하면, 우리가 디스코드에서 분석을 요청을 여기다가 하면은 이제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여기 쭈르륵 뜹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요청했었죠. 이 시간이 15일이고 그 다음에 요 시간 하여튼 뭐 UTC로 해놓은 시간이라서 조금 다르다고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한 거고 요청한 거고, 비트코인 이제 1시간 봉, 4시간 봉 요청을 했었고, 아까 전에 나왔던 엔트리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정리가 된 거죠. 펜딩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 아직까지 도달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96.6K니까
이게 96.5K 정도를 가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가게 되면 여기가 진입이 됐다. 액티브가 변경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TP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리스크 프리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로스 처리가 되느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승률이 나오게 되면 자동 매매로 연결을 해가지고 격리 매매로 해서 그 승률 파악을 실제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점수가 나올 때 점수가 높을 때 실제로 TP 달성 확률이 높으냐 이런 걸 좀 보려고 저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스크 프리에 도달하게 되면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리스크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제 매매에서도 우리가 스탑을 진입가로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자동 매매를 할 거고 TP1은 거기까지 다 도달한 거고 요게 이제 실패하는 거래들도 있거든요. 실패하는 거래들도 있는데 데이터가 쭈루룩 쌓이게 되면 그 쌓인 걸 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이제 저기에 데이터베이스랑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걸 가지고 자동으로 다시 AI한테 백테스팅을 시킵니다. 네가 한 거래랑 거래에서 잘된 거래랑 그 다음에 못된 거래들을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게끔 시키고 저희가 식별한 근거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또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서 지금 피드백을 계속 늘리면서 얘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있고 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엑셀로 나오는 항목 정리해서 올리는 거는 그전 디스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이게 보면은 누가 분석을 요청한 게 여기 보면은 누가 요청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승률이 좋은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요게 새롭게 들어갔네 이런 게 있네. 왜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이걸 다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듬어 가고 있고 백테스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거를만 보고 싶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근거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주요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이제 매매 위주로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릴 건데 드리려고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피드백이 많이 되고 백테스팅 되고 나면 할 거고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한 연말 정도부터 공유 드렸는데 그래도 꽤 데이터가 쌓이면서 피드백하고 백테스팅 돼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계속 딥러닝처럼 계속 생각하고 이걸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가 그 데이터 쌓인 걸 넣어주면 얘가 다시 분석하고 분석한 걸 또 코드화 만들어서 다음 분석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승률도 올라가고 있고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고 또 하나 이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잘 사용들 하고 계시냐 어떠냐 이런 질문을 나눴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또 공부를 나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매매가 꼬이다 보면 또는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럴 텐데 저기 혼자서 거래할 때 되게 외롭고 또 내가 약간 손절할지 말지 고민될 때도 많고 어떤 근거를 놓치고 있지 않나? 누가 나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면 그걸 참고하면서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수 매도 사인이 들어가는 걸 한 거고 승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카피 트레이딩 하시는 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조 용도로 좀 활용하면서 공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치아2 이거 쓰는 법은 아까 전에 중간에 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어요. 공지사항에도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 이거 그냥 태그만 해서 딱 한번 클릭만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계속 디스코드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요 제목이니까 요거 선택해가지고 그냥 누르면 앞 사람이 선택을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개별로 연락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분석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시간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고, 앞에는 분봉, 뭐 시간봉, 4시간봉, 1개월 해서 캔들의 봉 타임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뒤에는 기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었던 게 그거였죠. 뭐냐면 일주일에도 4시간 봉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저희가 섞어서 해봤는데 이게 최적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6개월을 15분 봉으로 선택하면 이게 얘도 그 쭈루룩 보는 데가 나열을 시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분석을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6개월을 분석할 때는 일본 구조로 해서 HTF로 보는 게 훨씬 분석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고, 한 달일 땐 4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길어봐야 2, 3일 정도 안에 하는 게 선물 거래는 좀 많다 보니까 1시간에서 일주일이나 요 4시간에서 한 달 정도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물 구조로 해서 분석을 해서 가고 싶다라 그러면 일봉에서 HTF 이걸 좀 보면 좋을 거고, 스캘핑 할 때는 요거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 4개를 다 해도 상관이 없다. 제가 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쭈르륵 2개씩 하시는 이유가 그때 설명드려서 그런데,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면 요거 그냥 한 3개 해서 해놓으면, 그리고 딴 일 하면 쭈르륵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HTF랑 LTF에서 주는 신호가 똑같이 매수 신호를 주냐, 매도 신호를 주냐, 신호가 일치할 때 그 방향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분석 방법 선택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와이코프만 좀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쭈르륵 듣고 싶으면 와이코프 비트코인에서 이 시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1시간, 4시간 이거 제가 그때 디스코드에서 그래서 말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는 저 모든 시간대 타임프레임을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걸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피드백을 주고받고 백테스팅을 하는 단계라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필터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단위로 해서 이 주변에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데이터만 이제 코인 애널라이즈 데이터, 뭐 데이터 차트 이렇게 한 다음에 쭈루룩 종합 분석이 주기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할 때 이게 AI 분석하면 디스코드에서 요청 넣은 다음에 저희 AI한테 전달돼 가지고 다시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토큰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델 쓴 다음에 지금은 제미나이 모델로 쓰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미나이를 쓰면서도 금액을 좀 합리적으로 토큰이 소비가 되게끔 조절을 했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우리가 한 200개에서 400개 이상씩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1일에 나가는 돈이 6만 원에서 막 10만 원 정도씩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못 했었고, 지금은 조금 이 제미나이를 쓰면서도 제미나이 유료 모델을 쓰는데도 토큰을 좀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것도 차차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그럼 소리를 키워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안 들리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말하진 않는데 이때까지는 소리가 작다라는 거는 못 들었었어서, 왜냐면은 결국에 영상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개인별로 이거 소리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가 막 안 들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튜브 설정에 따라서 잘 끊기는 분들도 있대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 이거 초창기 때 있었던 건데 확인해 봤더니 개인 설정 문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어떻게 진행될 건지랑 설명드렸고, 자, 비트코인 시황에서는 질문은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 페이즈 B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20% 정도 비중 갖고 있는 거 가져가면서 한번 매도를 볼지 매수로 또 비중을 다시 늘릴지 이런 거는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대생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단은 면허를 따야죠. 전업도 좋고 그렇지만 전업으로 가기 전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본업에 하면서 이 전업으로 올 수 있을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고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는 학생분들은 본업을 먼저 더 열심히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 리버 가지고 할 건데 어제 이제 리버 오름숏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리버도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는 얘는 롱을 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데이터 복귀에다가 최근에 리버 2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다시 보면 자, 이건 어제는 아니고 한 며칠 됐죠. 며칠 된 상태였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오늘 영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 라이브 때 이거에 대한 설명했던 건데 동영상으로 해서 요거 음펀비 비밀로 해서 지금 보면은 보는 화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는 가실 건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면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는 1시간마다 펀비가 나가는 구조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알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1번 구간에서는 음펀비가 과열되면서 미결작정이 쌓이면서 이제 음펀비 과열이라는 거는 개미들이 계속 숏을 치다 보니까 음펀비가 많이 쌓인 거고 롱게자스 비율은 줄어들고 숏게자스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세력이 롱에 베팅돼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1번은 데이터를 보면 1번은 롱게자스 비율이 줄어들면서 세력이 롱에 베팅하고 숏게자스 비율이 올라가면서 개미들이 숏에 위치해 있던 상태인데 음펀비가 과열되면서 이 숏을 계속 터트리면서 미결작정이 상승하면서 올라갔었던 구조였죠. 그래서 이런 저시총 알트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런 숏스퀴즈 모델의 데이터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나면 음펀비가 최대치로 과열되고 나서 롱게자수 비율이 하단에서 지지받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개미들이 또 막 롱 치는 거죠. 세력은 숏으로 스위칭하고 그래서 숏 계좌수 비율이 줄어들고 롱 계좌수 비율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고 이런 상태에서 개미들이 롱이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펀비 과열이 조금씩 해소가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숏을 칠 때 펀비 과열이 해소가 되니까 숏치기가 유리해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쭈루룩 하락하는 과정에 대한 펀비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지난번에는 설명을 쭈루룩 드렸었고 그래서 주로 물론 그거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 영상도 있으니까 저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좋고 어제 같은 경우를 했던 거에 대한 걸 복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 어제도 한 20일 이쯤에서 AI는 롱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AI는 추격을 갈 때 타이트한 스탑을 활용해서 추격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격리로 해서 시도하면 그렇게까지 큰 손실도 없고 좋은 것 같고 여기서 펀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펀비 수익도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 다음에 스위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제는 V압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 디스코드에서 브리핑식으로 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체크해 놓은 거는 먼슬리 V압 사진을 지표를 체크해 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시 여기서 상승할 때 롱계좌수 비율이 쭈르륵 빠지면서 상승이 쭈르륵 올라온 거죠. 이 구간이 여기 상승한 구간이에요. 여기 상승 쭈르륵 나온 구간이
여기는 1번, 2번을 표시 안 했는데 여기 상승한 구간이고 그 상승한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은 쭉 상승하고 CVD도 상승을 했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롱기저스 비율이 줄어드니까 이게 세력이 롱이 집중이 되고 개미들은 숏으로 좀 집중된 환경이었고 그 과정에서 쭈르륵 가다가 막판에 이제 음펀비 과열이 엄청 된 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음펀비 과열된 다음에 고점 찍고 미결제 약정이 하락하던 거였는데 여기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매매가 어떤 거였냐면 보통 V합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인 거고 이동 평균에다가 거래량을 가중시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슬리 V합이라고 하면은 이 V합 라인이 이게 이동 평균이 되는 건데 월별 평균을 이평선이 잡힌다. 근데 거래량이 많은 구간은 더 가중치가 있고 적은 구간은 가중치가 적게끔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표준 편차 1, 2, 3을 활용을 해서 밴드를 쓰는 게 V합 밴드라는 거고 볼린저 밴드랑 똑같은 거예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보통은 2.0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저는 2.0, 3.0 두 개를 쓰는데 얘는 보통 기본 설정이 22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20개의 캔들을 가지고 이평선을 만들고 그 20개의 캔들의 이평 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지지 저항을 활용하는 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 2라는 거는 한 95% 정도의 확률이 이 V합 강의 다 올려드렸었으니까 디스코드 분들 제가 어제도 여기 있는 거 V합 강의 16강이랑 그 다음에 21강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표준 편차라는 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여기 있어서 이 평균이 있다라 그러면 표준 편차가 1, 2,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2라는 구간은 여기에 가격이 위치할 확률이 95% 정도다.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 3까지는 한 99% 정도다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수학적 통계적 매매 방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V합 밴드 3라는 건 여기서 올려드린 이 밴드 3고 2고 1이고 중간값 V합 라인 평균값 다시 밑에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갖다라는 건 이 월별 흐름에서 여기를 돌파했다가 들어올 확률이 99% 가깝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돌파했다가 회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첫 번째 돌파가 나오고 회귀할 때는 보통 강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음펀비가 과열되는 애들은 음펀비 펀비 지급 타임 딱 직전에 올라갔다가 펀비 지급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고 싶으면 돌파했다가 회귀할 때 펀비 한번 내고 나서 밑으로 빠질 때 펀비 정도는 챙겨주는 게 좋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음펀비 과열, 미결제 약정의 증가, 롱기저스 비율의 감소기 때문에 이 구간을 롱 포지션을 보는 게 정배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만 거래를 한다라 그러면 이제 저 구간에서 타이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보통 첫 번째 터지고 나오면 음펀비가 과열이 심하게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터지고 나와서 이평선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밴드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꼬리 만든 다음에 다음 거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음 거 갈 때 어떤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VPA로 저항 돌파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리버처럼 과열이 많이 나타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다가 위로 스퀴즈 주고 나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리버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 V합이 여기 있었고 위클리로 보면 이제 주별 기간에 대한 V합이 더 과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확장이 되어 있다는 건 더 과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 달간의 리버 차트의 흐름보다 일주간의 리버 차트의 흐름에서 지금 더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즉 단기에서 과열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중기 차트의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은 회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V합 심화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귀가 나오고 과열 해소가 나오는데 이 회귀가 나오기 직전이 보통은
은펀비가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거래했으면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 거래를 한다라 그러면 펀비를 한 번 정도는 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 은펀비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잡으면 제가 어제 이런 것들 할 때 소액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데서 잡다가 드디어 밴드 3 닿았네, 은펀비 과열 최대치 찍었네, 그 다음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여기에다가 평단을 맞출 수 있게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한 40%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풀베팅 가면 당연히 평단 조절도 안 되고 너무나 펀비 부담도 심할 거고 또 청산 위험도 커지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해라. 소액으로 하는데 평단 조절을 할 수 있고 펀비를 한번 내고 나서도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알트 소액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실제 보면 여기서 펀비 낸 타임 지나고 나서 얘가 오늘 주르륵 죽었죠. 계속 주르륵 죽었고, 근데 얘가 이때는 1시간 펀비였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4시간 펀비로 좀 늘어나서 어제는 조금 여기서 거래하기가 좋았고, 이런 애들이 이 올라올 때 1시간 펀비 타임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잘못하면 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최대 펀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게 마이너스 1.7%, 1.5% 이런 식으로 과열이 해소되는 거 보면서 이런 데서 들어가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서 들어갔던 거를 오늘 한 새벽 5시, 6시인가 제가 한번 4시간 펀비에서 얘가 1시간 펀비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냥 수익 내고 나갑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얘가 1시간 펀비였는데 펀비가 막 줄면서 오늘 리테스트 주고 이렇게 2번 리테스트 준 거죠. 그래서 숏 칠 기회를 계속 줬었고, 실제로 디스코드에서도 숏 수익 내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롱으로 스위칭 하신 거고, 숏, 그 다음에 또 리버, 숏 30%나 드셨네요, YB님. 하고 여기도 리버 숏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격을 알려주고 여기서 가격을 카피 트레이딩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원리랑 근거,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걸 공부해서 자기가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틀릴 때도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옥션도 그랬었고 M 같은 경우도 최근엔가 그랬었고, 그리고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예시로 할 때도 엄청 옛날이었다. 이런 구간에서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맞나? 이런 데는 은펀비고, 여기 전에 여기 이런 데서 펀비할 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알트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거래법을 알아두면 좀 대응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고, 근데 어제 제일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어제 제가 얘기할 때 리버를 숏을 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여기 디스코드 분들이 계시죠? 뭐라 그랬죠? 어제 여기서 은펀비가 과열됐는데 이 은펀비는 해소가 될 거고, V암 말고 데이터에서 봤을 때 제가 얘는 죽을 겁니다. 거의 약간 많이 얘기를 했던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진짜 중요해요. 데이터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미결제 약정이 빠졌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올렸죠. 어딨지? 채팅에다가 적었나?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숏을 치고 세력들이 롱 배팅하면서 그게 두 개가 매칭이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쭈르륵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음펀비가 과열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과열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쏘고 잠깐 단기 조정 주고 쏘고 주고, 그러니까 미결작정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여기서 쭈르륵 펀비 두들겨 맞고, 이때는 또 1시간 펀비였을 거예요. 펀비 두들겨 맞고 실제로 청산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미결작정이 툭툭툭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롱기저 수비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확실히 조금 분배해서 하락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V압에서 이렇게 되면은 매도 시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V압에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지만 V압에서 돌파 나오고 회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너무 높다라 그러면 이 V압 밴드를 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상단이어서 저항 나올 것 같은데 그 상단 타면서 올라가거나 하단이어서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하단 타면서 쭉 내려가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즉 밴드 상단과 하단의 과열을 타고 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락 과정에서 증가했던 미결제 약정이 빠지고 있는지, 상승 과정에서 증가했던 미결제 약정이 빠지고 있는지가 역추세로 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상승 과정에서 세력이 롱을 쳤고 개미들이 숏을 쳤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그러면서 늘어났던 건데 같이 요게 미결제 약정이 빠진다라는 건 올라가면서 이 숏 터뜨렸겠죠. 그리고 나서 숏이 더 이상 보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이 얘들이 롱을 털어내면서 미결제 약정이 매칭된 게 빠져가는 거죠. 즉 숏이 충전이 안 되면 숏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 얘들이 빠지니까 매수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리버는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에서의 음펀비 미결제 약정 계좌수 비율, 그리고 CVD, 그 다음에 V압에서 V압 같은 경우에 밴드 3에 대한 돌파 회기, 그리고 LTF의 밴드가 하이 타임 프레임 HTF의 밴드보다 큰 바깥으로 벗어난 형태가 되면 이거는 과열이 회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하면 좋다라는 V압 심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가 드릴 얘기고, 한번 정리를 하면, 잠시만요. LTF에서 와이코프를 분석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냐? 와이코프는 당연히 큰 사이클에서 명확한 구조가 나올 때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건 LTF에서 더 많이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와이코프의 정확도를 분석을 할 때 HTF가 맞냐, LTF가 맞냐라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나 패턴이나 기술적 분석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거 실제로 논문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패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연히 HTF가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하는 사람이 동일하고 어떤 조건들이 외부 환경이 다 통제됐을 때나 그런 게 비교가 가능하지, LTF가 맞냐 HTF가 맞냐라는 거 이전에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분석을 똑바로 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이 HTF도 해보고 LTF도 해보면서 나는 HTF에서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와이코프는 뭐 4시간 봉, 1봉 정도에서만 보고 안에서 나오는 건 뭐 ICT나 아니면 프라이스 액션이라던가 데이터 매매 보면서 단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자기 매매를 만들어 가야겠죠. 알트할거 트래킹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터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추천 주는 경우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131님이 중국 코인들이 한번 갈 것 같다 그러면서 한자 코인들 막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 130% 오르고 이랬다고 그랬었죠. 서로 이게 또 집단지성이 되니까 트래킹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생각하는 건 AI 할 때 이런 고액 매도 뜨는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디스코드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신호를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음펀비가 과열된 상태에서 미결제 약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걸 해놓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차트 쭈루룩 다 살펴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섹터별로 하거나, 아니면 코인게코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데서 다 일일이 카테고리에서 어디가 좀 뜨고 있다던가 이런 걸 본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러니까 일일이 노가다로 다 뒤지는 것도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선별할 수 있게끔 알트 선별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디스코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알트코인 선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알트코인을 선별하느냐에 대한 내용 다뤄놨으니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하는 구조에서 더블 바텀이 나왔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사가지고 묻어두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또 오늘 반등 줬는데, 묻어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얘가 미결제 약정이 많이 상승해 있었고, 하락하기 전에 혹시 지금 끊겼어요? 혹시 지금 라이브 끊겼나요? 지금은 다시 연결됐어요? 아, 1초. 다행이다. 방금 OBS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잠깐 끊겼다라고 떠서. 그러니까 디스코드에서 브레비스 이거 냈었는데, 롱 관련된 건 냈었는데, 뭐냐면 얘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죠. 그런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상승이 됐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락에서 스위칭 된 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롱기저스 비율이 감소하고 숏계저스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라 그러면, 그리고 이게 현물 매집에 대한 신호가 저점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브레비스가 어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현물 매집에 대한 신호도 나왔었고 해가지고, 그리고 펀비가 음펀비가 계속 있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집한 것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수익 구간도 좋지만 펀비 수익이 꽤 이 기간에서 많았어가지고 유지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쏘더니 살짝은 지금 죽었고, 15분봉 200EMA를 지지하냐 마냐를 테스트를 하네요. 그래서 수익 줬을 때 본인이 수익이었으면 한번 챙겨가는 게 좋긴 하고, 제가 0.35 구간까지는 이제 홀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35 구간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으니 자기 비중이 너무 무리하다, 감당이 안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한 번은 살짝은 털어내는 게 필요하고, 자기 비중이 괜찮다라고 하면, 근데 음펀비가 조금 줄긴 했네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 말은 롱에 대한 게 많이 들어왔는데, 따라붙은 과정에서 롱이 많이 들어왔냐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롱기자스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증가하진 않았어요. 줄어들면서 음펀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든 게 아쉽긴 한데, 롱이 들어오는 게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펀비가 줄었다? 그럼 규모가 있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몇 번 이렇게 털다가 갈 거다. 근데 털다가 갈 때 음펀비가 유지된다. 양펀비가 무리하게 돼서 펀비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펀비 먹으면서 무리하지 않은 비중 청산가 안 잡히는 거 가지고 갖고 있다가 쏠 때 털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펀비가 많이 먹었으면 이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요 정도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 손해가 너무 커지는 비중이 아니라 그러면 펀비 여기서도 조금씩 먹다가 쏠 때 털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선형 차트로 분석하는 이유.
선형 차트, 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나중에 한번 디스코드에서 저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를 주시면 제가 그거는 피드백을 드리거나 할게요. 선형 차트로 보는 거는 그냥 선형 차트가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로그로 보려면요. 로그로 보는 거의 장단점이 뭐냐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질문이 하도 많이 나왔던 것들은 다 그냥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여기에서 로그를 볼래, 레귤러로 선형으로 볼래, 이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잘 맞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주 긴 기간에서의 비율값을 가지고 좀 보는 게 로그에서는 유리하고, 그거 아니면 단기 거래에서는 이 비율의 변동폭이 아주 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로그를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로그의 차이, 장단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예전에 올려놨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이 주인가요? 나스닥 지수도 있죠. 나스닥 지수도 있는데 AI를 나스닥에다가 연결하지는 않았고, 분석은 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장에 있는 종목들도 좀 분석을 늘려가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AI를 코인에다가 맞춰가지고 집중하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먼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석은 거의 다 나스닥이든 아니면은 선물이든 외환이든 이런 것들은 원자재든 어느 정도는 다 차트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을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다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차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어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찾아서 거래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 데이터랑 그런 실시간 데이터나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보가 많은 게 코인 쪽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가치로 끌고 가는 거나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나스닥 매매 같은 걸 하는 건 있는데, 차트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해서 하는 거는 코인이 저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코인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알트 같은 경우엔 쓰레기야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리스크를 설정을 해가지고 매매 방식을 만들어서 맞게끔 거래해야 되는데, 알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트가 15분, 30분에도 요새는 알트가 한 30%, 50%도 움직이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중을 낮춰가지고 청산 위험을 없게끔 들어가서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잘 맞춘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 자체가 거래하기 되게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왜? 단기간에 먹고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시드를 한 30%를 넣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뭐 엄청 써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청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배율을 예를 들어서 5배나 10배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10%, 20% 나오면 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알트 자체의 문제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코인 차트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코인은 좀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24시간 움직이니까 기술적 분석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감당할 수 있고 분석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자꾸 감정이 개입되고 멘탈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매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밑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봐야지, 순환매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갔을 때 또 여기서 더블 바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손해권이야. 그러면 여기서 더블 바텀이니까 매수 비중을 늘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알트들은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고 매매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안 털고 수익인데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들어갈 돈이 없어. 여기서 조금만 더 잘못 들어가면 여기 가면 청산인데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차트는 다 똑같을 텐데 어렵다라는 건 코인에다가 보통은 선물로 접근하면서 레버리지를 쓰고 비중 설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배나 3배잖아요. 사실은 선물하는 분들 말고는 그 현물 가지고 하면 기껏해야 2배, 3배니까 청산 위험이라던가 이런 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덜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또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이랑 해서 해보시고 많이 해보시다 보면 대략 이 정도의 스탑 로스 구간에 대해서 내가 내 시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테더다. 그러면 내가 1만 테더를 넣었을 때는 레버리지를 얼마를 해야 몇 퍼센트를 버틴다. 이런 게 자꾸자꾸 익혀지실 거예요. 사람마다 시드가 다르고 레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1할 계산하는 법은 네이버에도 올려드렸고 디스코드에는 이거 계산기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계속 많이 해보면서 아 내가 1%의 손실을 어떻게 가져가지? 그거를 계산을 직접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순환매 그 얼마 전에 블루님이 질문 주셨던 게 있는데 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환매를 생각보다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개인 매매할 때. 근데 그럴 때 1R이라는 거를 많이 집중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10%의 손실을 보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시드가 좀 커지면은 1R이 아니더라도 1%를 안 하더라도 순환매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꽤 이제 규모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손절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손절가로 본다. 근데 여기 지지 구간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매매, 비트 같은 거 매매할 땐 여기 깨면 보통은 그냥 바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맞춰서 1화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순환매 할 때는 여기를 이탈하는데 손실이 커지는데 아직까지 내 시드가 1% 날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환매를 더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시드 보고 금액의 손실 금액을 보면서 매매를 끌고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순환매 할 때 만약에 그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환매의 장점은 자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시드 조절만 잘하면 대부분은 기간적으로 있으면 이상한 거 정말 망한 거 고르지 않는 이상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시간에다가 녹여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드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야 되는데 여기서 다 사서 이걸 못 견디고 청산당하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많이 벌었는데 뭐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벌다가 잘못 매매해서 한 번에 크게 잃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그 방금 얘기했던 방식은 순환매를 가다가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아도 만약에 1%를 하려고 했는데 1.5%가 이미 잃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그냥 잘라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하고 나는 크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고 다음에는 승률이 내가 80% 90%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1, 2% 정도 손실은 당연히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 실수로 10%, 20%, 50% 날려버리면 이거 복구하는 건 한 세월입니다. 복구를 못할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뇌동매매할 가능성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지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 없을 수 있는데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은 아까 전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어딨지? 여기서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 CVD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위에 96달러 이 정도의 유동성이 있었어가지고 86, 94 이 정도 있었어서 86 있는 데를 한번 찍고 올라갔다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기 전에는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갔다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밑을 먼저 한번 찍고 위로 올라갔다가 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건데 요런 흐름으로
요렇게 봤던 건데 아까 전에는 여기 한번 86에 있는 거 BSL 해소하고 그 다음 내려왔다가 보면 여기를 안 깼죠. 안 깨니까 그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럼 데이터를 봐야겠죠. 근데 거래량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은펀비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은데 꾸역꾸역 올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툭 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음판비가 조금 심화되고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있고 CVD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계좌수 비율이 조금 애매한데 붙었다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쏠 것 같은데요. 롱 들고 있으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롱 들고 있는 상황 아니라 그러면 데이터 보면서 봐야겠지만 얘가 이렇게 쭉 음판비 늘어나고 미결제 약정 늘어나고 롱 계좌수 비율 줄어들면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96K 부근에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물배는 지금 22평선으로 보니까 짧죠. 짧고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이게 지금 위클리고 얘가 먼슬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기적인 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얘는 그렇게까지 과열돼 있진 않다는 거예요. 이 일주 흐름에서 그렇게까지 과열돼 있진 않고 한 달 정도 평균 동안 잘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리버처럼 이렇게 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 요 이상으로 터지진 않는 이상 96에서 한 100 정도? 많으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밴드 3니까 열어는 둬야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숏치진 않는 게 좋죠.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얘 같은 경우에는 롱 갖고 있으면 수익 실현 조금씩 하면서 리스크 제거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데이터가 롱기자 수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음판비 감소하고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라 그러면 이제 숏으로 넘어가는 가능성 롱기자 수비율이 감소하고 음판비가 증가하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더 상승 구조겠지만 그 반대라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요 정도 이렇게 채널 하나가 보이네요. 채널을 이렇게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거 돌파하면 당연히 여기도 돌파하면 96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은 15분 상에서는 살짝 이렇게 꺾이다가 이 정도에서 툭 튕기고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숏치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어서 서두르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SRM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81 정도까지나 이 정도까지는 눌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툭 치고 올라갈 때 데이터 유지되면은 한 86에서 96 사이까지는 갈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정리할 게 첫 번째로 비트코인 흐름 봤었고요. HTF에서 LTF 탑다운 분석 봤었고 그 상태에서 하락장으로 가냐 아니면 전체 구조가 어떻냐라는 거 본 다음에 단기 구조에서 현재 주의해야 되는 구간들, 체크해야 되는 구간들 봤고 지금은 차라리 알트 가지고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시기고 변동성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한 자리들을 할 게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AI 좀 소개해드렸고 세 번째로 리버 거래하는 것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V압이랑 음펀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자, 네, 본업이랑 병행해요. 병원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저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팀원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4명이 치과 전문의, 1명이 이제 피부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자료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하면은 팀원들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님이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잠깐 여기는 요 정도 눌리네요.
여기 안 깨면.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말아 올린 게 좀 컸던 것 같아. 말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지키니까 아 올라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서 SRM도 돌렸죠. SRM 궁금하신 분들, 디스코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15강이었나? 에 있어요. SRM 복합 전략.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랑 RSI랑 MACD를 왜 같이 써야 되냐라는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이제 벌써 29강까지 왔네요. 꽤 많네요. 그리고 작도 강의도 다시 해야 되는데, 정규 강의는 지금 여기에다 오히려 못 올려드렸네요. 100강까지 다 제작은 됐고 편집 완료하고 있고 심화편 강의 이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차트 이거 오늘은 이거 봐주세요. 요거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알트들 왜냐면 힘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했던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2개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주르륵 봐줬고 얘 같은 애들이 GLM 같은 애들이 제가 매도 따로 쳤던 건데 매도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알트 편한 공유에다가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런 구조에 나왔던 거에서 데이터가 얘가 미결제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UTAD 같이 찍은 다음에 쭈르륵 빠졌잖아요. 미결제가. 그런 상태에서 롱게어스 비율이 좀 늘어나는 걸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쭉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가지고 매도를 이렇게 고점인데 이렇게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신호 하나를 보고 그 다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거 아니더라도 상승 추세선 이탈했고 리테스트 주는 거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올려드렸었어요. 디스코드에 현황 공유에다가 올려드렸었고 한 이틀 전인가? 이런 데이터가 하락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딩 뷰 세팅이랑 활용 영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많이 직접 좀 건드려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는 이게 좋은데 이 지표가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한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뷰 이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네이버에다가도 그 지표 같은 거 해가지고 올려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트레이딩 뷰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이거 다 지표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 영상이 있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표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거지 이 지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렇게만 해갖고 딱 모아놓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술적으로 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해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가 왜 어떻게 뼈랑 유착이 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고서 해야지 그게 그나마 의료를 하는 사람인 거지. 그냥 임플란트 심는 방법만 알고 심어버리면 그게 잘못됐을 땐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뷰도 결국에는 쓰려면 그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개념에 대해서 활용하는 영상이 가는 건데 이거는 각각 거의 다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V압 강의는 V압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강의도 있고 SRM도 있고 그런 거 다 트레이딩 뷰 세팅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실제 어디서 어떻게 세팅하지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눌러보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책이요? 책 1권이 그랬었는데요. 그거는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본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초판에 조금 오탈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초판본에 대해서는 강의 제공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조금 사과드리고 빨리 했었고, 그 다음에 초판 말고 2쇄, 3쇄 이렇게는 다 수정이 됐고, 그 수정된 것들도 다 팔려서 지금은 4쇄인가 5쇄인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라서 지금 시중에 있는 거는 오탈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딴 거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